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기밖에 모르는 악덕 시어머니를 한순간에 독거심어로 만든 30대 며느리입니다. 저는 세무사인데요. 다른 세무사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직업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인지라 원리 원칙을 중시하고 옳고 그름이 명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의 별명은 얼음공주 내지는 FM 반장이죠. 하지만 그런 제가 솔직해지지 못하는 상황 집단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시댁이에요. 원리 원칙을 중시하고 옳고 그름이 명확한 저는 며느리가 되자 그럴 수 없게 되었어요. 시댁에서 감히 사과라고 하면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죠. 다들 그런 저의 마음을 이해하시죠? 며느리라는 위치가 그렇더라고요. 예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하지만 참으면 병이 되고 고르면 곧 터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엔 참던 게 병이 되고 굶어서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독거심으로 만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저는 31살의 나이에 고객과 결혼을 해요. 남편은 결혼하기 5년 전부터 저의 고객이었어요. 처음에는 고객으로 세금 관련된 연락만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생일 때마다 저에게 선물을 보내더라고요. 처음엔 디퓨저였고 다음엔 화분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게 베개와 이불 세트를 선물했어요. 처음에 받은 디퓨저와 화분은 소소한 선물이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베개와 이불 세트는 찾아보니 고가의 선물이더라고요. 그래서 포장지를 뜯지도 않고 연락을 했어요. 시은 씨, 저 세무사 김영주입니다. 제가 방금 택배를 받았는데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아서요. 돌려드리고 싶은데 혹시 주소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냥 받으셔도 되는데 그냥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주셔도 저 안 쓸 거예요. 반품도 안 할 거고요. 사실 디퓨저랑 화분도 받으면 안 됐는데 시은 씨는 엄연히 제 고객이고 이런 선물은 옳지 않아요. 디퓨저는 어땠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화분은 잘 키우고 있어요? 물어보고 싶었는데 연락을 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못했네요. 디퓨저랑 화분은 잘 있어요. 넙죽 받아서 죄송하네요. 그러니 앞으로 이런 선물 안 해주셔도 돼요. 생일 축하하는 마음으로만 받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선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요.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고객님인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아무튼 주소 보내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이거 너무 비싸던데요. 제 세무 대리해 주시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리고 다른 좋은 일도 해주시는데 잠이라도 푹 주무셨으면 해서요. 그리고 디퓨저는 그 향 좋아하신다고 해서 화분은 그게 공기정화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키우기도 쉽고요. 아, 네. 그런 마음에서 주신 선물이라 이제는 더더욱 못 받을 것 같아요. 저도 공짜로 대리해드리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세무사님, 사람은 왜 생일이 한 번뿐일까요? 2번, 3번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왜요? 그럼 제가 세무사님한테 2번이고 3번이고 선물을 드릴 수 있잖아요. 안 그러셔도 된다니까. 저는 그러고 싶어요. 계속 세무사님한테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 한번 만나볼래요? 남편은 그렇게 고백을 했고 저는 처음에 거절했어요. 아무래도 고객과 그런 관계는 부적절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고백을 했어요. 저는 계속 거절을 했죠. 하지만 1년이 지나 저는 남편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일단 남편이 헬스장 2개를 운영하는 관장으로서 몸 좋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남자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세무대리를 하면서 남편의 헬스장 2곳의 수입을 알고 있었거든요. 수입이 꽤나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럼에도 남편이 검소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남편은 그 정도 수입이 있으면서 외제차나 명품에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 이런 요소들도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물론 저를 좋아하고 그 마음이 순수하고 열정적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그건 기본이고요. 제 말은 그 외로 이런 점들도 있어서 연애를 결정했다는 거죠. 저와 남편의 연애는 순조로웠어요. 성향이 맞았다고 할까요? 감정적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고요. 그래서 다툴 때도 있었지만 거기서 싸움으로 번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했어요. 상견례에서 처음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뵌 적은 없지만 사실 시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하는데 남편이 저와 연애를 할 때 시어머니의 반찬 가게 세무대리도 저에게 맡겼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얼굴은 몰라도 얼마나 버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반찬 가게는 10년 동안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한 만큼 수입이 쏠쏠했어요. 들어보니 시어머니의 손맛이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동네에선 유명하대요. 그리고 매장이 빛이 날 정도로 깨끗하다고 해요. 다들 믿고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한 건 아니에요. 단지 빚지는 결혼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뿐이죠. 사실 중요하잖아요. 결혼하면 시댁도 가족인데 빚이 있다고 하면 좀 찜찜하잖아요. 갚아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상견례에 갔어요. 상견례도 그 정도면 순탄하게 지나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마무리되었어요. 다들 웃으며 헤어졌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그 당일 저녁에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나 빚이 있어. 빚? 내가 아는 그 빚? 빚. 맑을 빚 말고 갚아야 할 빚이 있어. 뭐 마음의 빚 이런 건 아니지? 그런 거면 좋게. 그게 아니라 얼만데? 얼마나 있는데? 남편은 빚이 5천만 원이 있다고 말했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금액에 놀라자 제 손을 덜컥 잡았어요.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해. 나는 이 빚이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결혼 준비에 돈이 이렇게 들 줄은 몰랐지. 그러게 그 전에 왜 말 안 했어? 결혼 준비 다 마치고 상견례까지 끝나고 나서 말하는 이유가 뭐야? 별 뜻 없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말하고 결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설마 이 정도 빚으로 결혼 무르려는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일 있으면 앞으로는 일찍 말해줬으면 해. 그래야 나도 대비를 하지. 대비할 게 뭐가 있어. 이건 내 빚인데. 자기랑 일절 상관도 없는 돈이잖아. 아무리 갚는 건 자기가 한다고 해도 일단 우리 부부잖아. 그러니까 알긴 알아야지. 그렇지. 그게 다야? 그럼 뭐가 더 있어야 해? 아니야. 아무튼 이 빚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내가 알아서 갚을 테니까. 그러면서 남편은 어떻게 생긴 빚인지는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저는 궁금했지만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니 묻지 않았어요. 단순히 헬스장을 운영하는 데 쓰였던 돈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식을 올린 뒤에 1년 동안 남편이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주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돈 관리를 따로 하고 일정 금액 생활비를 모으기로 했는데요. 단 한 번도 남편은 주지 않았어요. 이번 달 생활비 보냈어? 보일러 교체하려면 돈 필요한데. 아, 맞다. 일단 자기 돈으로 해. 내가 다 메꿔 놓을게. 제가 은근히 생활비를 언제 주냐고 물으면 항상 저런 식으로 빠져나갔죠. 그러다 한 번은 처음으로 남편과 다퉜어요. 계속 생활비를 주지 않자 제가 언성을 높였거든요. 이번 달에는 경조사가 많아서 내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우리가 그렇다고 부단히 절약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 이번 달 수도세며 전기세며 날이 추워서 보일러도 많이 뗐잖아. 가스비도 장난 아니야. 그런데 이걸 다 내 돈으로 하기엔 좀 벅찬 것 같아. 듣고 있어? 맨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생활비 낸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우리 결혼하기 전에 약속한 거 아니었어? 돈 관리 각자 하지만 생활비는 매달 얼마씩 내자고 했잖아. 그런데 왜 약속을 안 지켜?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래? 나중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 지금 헬스장에 기구 새로 들어갈 게 있어서 목돈이 필요해서 그래. 지금 우리가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 그런데 그동안 자기는 한 번도 생활비를 낸 적이 없어. 매달 그 비싼 기구가 들어간 건 아니잖아. 그리고 자기는 바보야? 내가 자기 세금 관리하는데 그런 큰 돈이 투자된 걸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리고 헬스장 요새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런 핑계 댈 거면 생각하고 말해. 나 자기 세무 대리인이야. 그런 거 모르지 않아. 오히려 다 알고 있어. 그런데 헬스장이 요새 어려워서 그렇다. 이런 핑계 댈 생각도 하지 마. 너 그렇게 말하니까 꼭 내 뒷조사하는 사람 같다. 내 수입 상황 다 알고 있으니까 입 다물고 돈 내놔라 이거야? 내가 네 현금 인출기도 아니고 돈 내놓으라면 내놔야 해? 방금 내가 결혼하고 변했다는 식으로 말했지. 너는 어떤데?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은 어떠냐고. 내가 뭐 잘못 말했어? 맞잖아. 내가 헬스장 사정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데 나한테 그런 핑계 대려고 했어? 그럼 말해봐. 대체 뭐 때문에 생활비를 안 준 건지. 너는 사람을 참 하찮게 만든다. 나 그래도 네 남편이야. 부인이 남편 길을 살려줘야지 아주 바닥으로 찍어 내리네.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내가 무슨 틀린 말 했어? 자기 약속한 생활비 안 낸 건 맞잖아. 안 낸 게 아니라 못 낸 거라고 몇 번을 말하니? 내가 사정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렇구나 하면 되지.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손가락 빨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잘 살고 있잖아. 그런데 왜 자꾸 거지처럼 돈을 달라는 거야? 거지? 자기 지금 말 다 했어? 그렇게 싸움이 커져서 저희는 그날 처음으로 따로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남편이 저희 사무실에서의 거래를 종료하고 다른 사무실과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걸 대표님이 저에게 말해줬어요. 저는 무척 서운했어요. 고작 말다툼했다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저에겐 상처였어요. 저는 집에 돌아가면 그 이유가 뭔지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 생각에 하루 종일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시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사과를 하려나 했는데 그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저는 일을 중단하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서 장례식장으로 자리를 옮겼죠. 사실 시댁에 시할머니가 계셨어요. 시할아버지가 장남이어서 연로한 시할머니를 모시고 산 거죠. 시할머니에겐 당뇨가 있었어요. 그동안 그 병으로 고생하셨는데 결국엔 저혈당 쇼크로 돌아가신 거였어요. 조문객들이 다들 오래 사셨으니 호상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시부모님이 고생이 많았어요. 나이든 노인을 모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거의 15년을 넘게 모시고 살았으니 시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도 안 가더라고요. 시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제가 할 일은 그런 두 분을 걱정하고 위로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보고 집에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영주야, 너는 집에 가도 된다. 여기에 있으면 피곤하고 고생만 할 테니까 집에 가서 쉬어라. 참 어머님, 저 혼자 어떻게 그래요. 그래도 자리는 지켜야죠. 저 하나도 안 피곤해요. 아까 배려해 주셔서 조금 잤는걸요. 그리고 새벽엔 조문객도 안 올 테니까 그때 또 조금 자면 돼요. 그래도 남의 귀한 딸을 보쳐 세워놓으니 내 마음이 편하지 않구나. 집에 가봐. 그래, 자기는 먼저 들어가봐. 여기 있어도 할 일 없어. 나중에 장례식 끝나면 우리 데리러 나와. 그래, 시은이 말대로 해라. 옳게 시은이 말대로 해. 오늘까지 있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옳게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어. 그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바로 가지고 올게요. 저는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나왔어요. 근데 차 키를 두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제가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 줄 아세요? 아우, 쟤는 가라면 째깍하지. 무슨 이런저런 말이 많은지. 그러게, 뭐하러 그렇게 보내요? 불편하니까 그렇지. 걔가 있으면 불편해. 무슨 말도 제대로 못하겠다니까? 그러게 왜 그 애한테 새무대리를 맡겨서? 이제 영주가 안 해요.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요. 어머, 그러니? 그런데 왜? 니네 싸웠니? 뭘 싸워요. 애들도 아니고. 그냥 가족끼리 그렇게 엮여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도 전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애가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엄마 가게를 팔았어? 그건 옛날 얘기고. 뭐 그건 그렇게 됐다니 됐고. 넌 지금 조의금 잘 계산하고 있지? 그 조의금 한 푼도 빼돌리지 말고 나한테 다 줘야 하는 거 알지? 그리고 웬만하면 조의금 다 들고 와. 아니, 지들은 지 엄마 돌보지도 않았으면서 그 돈은 챙겨가려고 그래. 악덕스러워서 원. 모시기는 내가 모셨는데. 안 그래?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해가족끼리. 가족? 언제부터 가족이었다고? 그런 대단한 가족이 지 엄마 모시고 있는 나한테 돈 한 푼을 안 줘? 고생한다고. 어? 지 엄마 모시는 값은 줘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게 그 셋 중에 나한테 돈 준 사람이 없어? 지원금이며 연금이며 돈 나오는 건 당신이 다 받았잖아. 그거면 됐지. 어떻게 그거면 돼요? 내가 고생하는 게 조금이야? 지들은 뭐 노인 모셔봤어? 그 고생이 얼마나 큰데. 그깟 연금 받는 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시은아, 이번 달 월세 안 들어왔더라. 장례식 끝나면 보내라. 아, 그런데 건물 주인이 자꾸 보증금을 올려달라네. 그냥 올리라고 할까? 얼마나 올린다는데요? 500만 원 올린다는데? 그 코떡지만한 가게에서 뭔 500씩이나. 그러게 말이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식당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해. 또 식당 얘기예요. 그건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넌 엄마가 하면 될 것 같지 않니? 아주 돈방석에 오를 것 같지 않아? 엄마 손맛이 보통 손맛이니? 다들 찾아오지. 무슨 돈으로 하려고요? 엄마가 지금 돈이 어딨어요? 지은이 너는 조용히 해라. 돈 한 푼도 안 내는 애가 무슨 말을 해? 그리고 너 오늘 보니까 아주 잘못 시집갔다. 사유가 치과의사인데 아주 면을 못 세우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네 남편 손님이 몇이나 왔니? 아니, 오기는 왔니? 너 제대로 알린 건 맞아? 오늘 진료 있다고 오지도 않고 말이야. 그런 건 시은이 마누라 보고 배워야 해. 걔는 일도 빼고 왔더만. 너 아주 시집 잘못 갔어. 바쁜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할머니잖아요. 누가 친구 와이프 할머니 조문을 와요. 네 남편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애들이라면 오겠지. 네 남편도 참 사람 그러실 줄 모르나 보다. 저는 그때 시어머니의 진실된 얼굴을 봤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거든요. 저에게 시어머니는 다른 시어머니들과 다르지 않게 적당히 다정하고 적당히 부드럽고 적당히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모습은 전혀 딴판이었죠. 저는 충격을 받아 장례식에서 나와서 남편에게 따로 전화해 차키를 받아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남편을 기다렸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온 남편은 제게 어떤 말도 안 하더라고요. 잘 끝내고 왔어? 아, 자기는 푹 쉬었어? 아니, 거의 못 잤어. 왜? 좀 쉬라고 들어가라고 했더니. 나 사실 차키 가지러 장례식장에 들어갔었어. 어? 어머님,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시더라. 그런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기, 어머님 가게 보증금 월세 내주고 있었어? 아, 그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 내가 내기로 똑똑히 들었는데, 그래서 나한테 생활비 줄 돈이 없었던 거야? 그럼 심각해지는데? 아니, 그렇다고 심각해질 거야 없잖아. 원래 주던 돈이야. 월세도 보증금도 생활비도 다 원래 드린 돈이라고. 그런데 결혼했다고 안 드릴 순 없잖아. 생활비? 생활비는 또 뭐야? 자기 어머님한테 생활비도 주고 있었어? 아, 방금 생활비까지 말 안 했나? 실수했네.
대체 나한테 숨기는 게 얼마나 많은 거야? 또 뭘 숨겼어? 뭘 말하지 않았냐고. 숨기긴 네가 묻지 않은 거잖아. 넌 왜 사람을 쫌스럽게 만드냐? 그걸 어떻게 알고 물어. 그리고 자기를 쫌스럽게 만드는 건 내가 아니라 자기랑 어머님이야. 누가 결혼한 와중에 부모한테 돈을 줘. 누가 결혼한 자식한테 그런 돈을 받아? 그게 정상이야? 아니 그럼 결혼했다고 그 돈을 다 안 줘? 안 주면 우리 엄마는 쫄쫄 굶으라고? 미안하지만 그 돈 안 준다고 어머님 쫄쫄 안 굶어. 조금 절약하면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가 절약하면서 사는 거 싫다고. 그럼 나는 뭐 때문에 절약하면서 뭐라도 아끼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너 내 남편이야. 결혼한 이상 내 남편이지 어머님 아들 아니라고. 나중에 애 낳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만 좀 해. 나도 죽겠다고. 너랑 결혼하고 빚만 늘었지? 뭐 잘된 게 없다고. 빚이 늘어? 5천만 원 해결한다며. 그런데 늘었어? 고작 2천만 원밖에 안 늘었어. 신경 꺼. 그런데 자기가 다시 세무대리 해주면 안 돼? 생각보다 수수료가 세더라. 우리는 부부니까 수수료 안 받고 자기가 다시 해주면 안 될까? 남편의 기막힌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남편을 식탁 의자에 앉히고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부부 사이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어요. 남편은 잠자코 듣더니 제게 사과하더라고요. 그리고 빚이 늘어난 건 시어머니에게 줄 월세와 생활비 때문이라고 했어요. 헬스장 운영이 요즘 어렵냐고 물으니 헬스장 운영엔 문제가 없지만 그렇다고 호황인 것도 아니며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엄마가 계속 식당 하고 싶어 하는 거 알지? 그런데 내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좀 대신 차려주면 안 될까? 내가 사업 자리 잡으면 갚을게. 공짜로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해주면 다시는 엄마한테 돈 안 줄게. 월세든 뭐든. 정말이야? 확실해? 다시 갚는다는 거지? 정말 확실해. 내가 맹세할게. 정 찜찜하면 각서라도 써.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에도 신뢰가 깨지면 우린 영영 회복할 수 없을 거야. 제가 강하게 말하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2억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시어머니의 식당이 오픈했어요. 예상대로 시어머니의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첫날은 무지하게 붐볐어요. 오픈 전까지 직원을 뽑지 않아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저와 남편 이렇게 넷이 일을 했는데 어찌나 힘들던지요.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식당에 온 손님들을 응대하고 이야기하느라 계속 자리를 옮겨다니며 앉아있기만 했어요. 들어보니 아들 자랑도 하고 바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에겐 지휘자처럼 손짓만 했죠. 사실 첫날은 손님이 붐비기도 했지만 엉망이었어요. 주문 오더가 잘못 들어간 경우도 있었고 테이블을 잘못 봐서 엉뚱한 메뉴를 전달하기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포스기도 처음이어서 헤매기도 했고요. 뭐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나타나 해결하긴 했지만 은근히 눈치를 줬어요. 결국 첫날 영업이 끝나고 모두 기진맥진한 상태로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았어요. 집에 가야 하는데 집에 갈 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는 내일 사람을 더 써야겠다고 했어요. 아우, 안 되겠다. 내일은 사람을 더 쓰든지 해야지. 그런데 지금 아르바이트나 직원 뽑는다고 공고 넣어봤자 내일 당장 구할 순 없을 텐데요. 그럼 알지. 일단 지은이 보고 오라고 해야지. 아, 그러고 보니 오늘 안 나오셨네요. 무슨 바쁜 일이 있나 봐요. 바쁜 일은 무슨, 그냥 허드렛 일 하기 싫은 거지. 그래도 지 엄마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식당을 오픈했는데 한 번은 와야지. 그래 엄마, 누나라도 불러. 우리 가족은 택도 없어. 아, 그리고 영주야, 너희 친정 식구들은 내일 뭐 하니? 네? 저희 친정 식구들은 왜요?
그래도 사돈이 식당 개업했는데 한번 오셔야지. 내가 초대하는 거라고 부담 없이 오라고 하렴. 내가 식당 오픈한 건 아니? 아, 말씀은 안 드렸어요. 너도 참 센스가 없는 건지 경우가 없는 건지 그런 건 제깍제깍 말해야지. 아, 죄송해요. 그런데 일요일에도 제 남동생이랑 여동생은 일을 해서 못 올 거예요. 아빠도 은행원 퇴직하시고 금융 전문가로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오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너희 엄마는 집에서 놀잖아. 너희 엄마라도 오라고 그래. 아, 그러면 차라리 잘 됐다. 그래, 너희 엄마만 오라 그래, 부담 없이. 그래서 다음 날엔 저희 엄마가 화분을 사들고 시어머니의 가게에 방문했어요. 둘째 날도 사람이 붐벼서 저는 엄마가 온 줄도 뒤늦게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온 걸 언제 봤는지 문 앞에서 저희 엄마랑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웬 고무장갑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눈치를 보며 두 분에게 갔어요. 가보니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한테 가게며 아들이며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사돈어른 너무 오래간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죠? 네, 예전부터 식당 하고 싶다고 하더니 꿈을 이루셨네요. 축하드립니다. 하요, 이 나이에 무슨 꿈이에요.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죠. 그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가게 위치나 주변 상권 보셨죠? 여기서 가게 내겠다고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이 자리가 저희 아들이 찾아낸 건데 여기서 가게 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요. 저희 아들이 보기처럼 냉철하고 심지가 굳거든요. 그러니 지금까지 헬스장 2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저희 아들이 힘을 좀 썼거든요. 건물주가 이미 계약할 사람이 있다고 안 된다고 하는 거를 보증금이랑 월세를 남들보다 조금 더 주겠다고 해서 겨우 얻은 거예요. 어머, 보증금이랑 월세 올리면 너무 힘드신 거 아니에요? 보증금이랑 월세는 앞으로 오르면 오르지 떨어지진 않잖아요. 우리 아들이 아시겠지만 효자잖아요. 제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니까 따님이랑 얘기해서 자기들이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딸이요? 네, 제가 참 좋은 며느리를 얻었어요. 뭐 물론 사돈어른께서 잘 키워준 거겠지만요. 제가 자식 복이 참 많답니다. 아시죠? 저희 큰딸. 저기 있는 저희 큰딸 남편이 치과 의사인 거요. 그래서 제가 치과는 제 돈 주고 안 가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화분이에요. 좋은 화분은 아니지만 돈방 속에 앉게 해주는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머,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됐는데 너무 감사해요. 일단 식사하셨어요? 식사부터 하실래요? 아, 죄송해요. 밥은 먹고 왔어요.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더 잘 됐죠. 이거 받으세요. 가만히 있기도 죄송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주방으로 가세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잠깐 사이에 주방이 또 초토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저희 무척 바쁘거든요. 네? 이게 무슨... 사람이 서로 도우며 사는 거잖아요. 일당은 투둑하게 드릴게요. 잠깐만 도와줄 수 있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저희 엄마에게 고무장갑을 지워줬어요. 그리고 한 테이블에 가서 하하호호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저는 정말 당황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 엄마가 정말 고무장갑을 들고 주방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안 해도 돼요. 그냥 집에 가세요. 아니다. 우리 딸이 고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줘야지. 네가 덜 힘들면 됐어. 저는 몇 번을 말렸는데 엄마가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손님이 쓰나미처럼 밀려왔고 저는 손님 응대를 해야 했어요. 물론 그러면서도 설거지를 하고 있는 엄마가 신경 쓰여서 제대로 일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붙잡고 말했죠. 이대로 있을 거야? 우리 엄마 저기서 설거지하게 둘 거냐고. 우리 엄마이기도 하지만 네 장모님이기도 해. 장모님이 사돈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일단 장모님이 하겠다고 했으니 그냥 둬야지. 도와준다고 했다며? 뵐 수 있어? 일당도 준다는데 뭐.
지금 돈이 문제야? 아, 돈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보증금까지는 알겠는데 당신이 월세 낸다고 했어? 그것도 여기 구하려고 올려받는다며. 이제 그런 건 하지 않겠다고 안 했어? 그리고 내가 합의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합의했어? 애초에 상의도 안 했잖아. 나는 모르는 일인데 그냥 장모님 앞에서 엄마가 자랑하고 싶었나 보지. 그리고 지금 이럴 시간이 있어? 손님 또 들어온다. 나중에 이야기하든지 해. 남편은 그렇게 모르쇠를 했어요. 그리고 신우와 눈이 마주쳤는데 어설프게 웃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그리고는 정말 손님이 붐벼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둘째 날도 끝났어요. 모두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계산대에서 정산을 하고 있었어요. 설거지와 뒷정리를 모두 끝내고 첫날처럼 한 테이블에 모두 모여 겨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오늘도 수고했네요. 이제 셋째 날부터는 평일이니까 시은이는 중간중간 오고 영주는 퇴근하고 오고 지은이는 애들 등원시키고 좀 와라. 오전만 봐. 더 봐달라고 안 할 테니까. 알겠지? 그리고 이건 사돈어른 일당이에요. 시어머니는 봉투에도 넣지 않고 2만 원을 엄마에게 줬어요. 저희 엄마는 당황했죠. 아니, 거기에 있는 전부 당황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왜요? 너무 적은가요? 설거지만 했는데 이 정도면 많지 않아요? 사돈어른, 애들은 무일푼으로 도와줬어요. 이 정도 받는 게 어디예요?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가혹한지 평생 집안일만 해서 모르죠. 2만 원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이 돈도 감지덕지죠. 오늘 해보니 어떠셨어요? 집에서 노느니 이게 낫지 않아요? 내일도 오실래요? 엄마는 대답은 하지 않고 일단 2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어떤 심정이었는 줄 아세요? 그래요. 저를 빙다리 핫바지로 보는 건 알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 엄마, 부모님을 그렇게 보는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누가 그걸 참겠어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다 못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가 받은 2만 원을 낚아채고 시어머니에게 던졌어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제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기분이 더러워서 몇 마디 할게요. 어머님, 지금 이 가게를 누구 돈으로 오픈한 건지 알긴 하세요? 아들이요? 어머님 아들이요? 어머님 아들 돈 없어요. 어머님한테 생활비며 월세며 다 뜯겨서 지금 빚만 7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아들이 가게 해준 건데 명의에도 우리 아들 명의야. 그건 어머님이 세금 안 떼려고 아들 명의로 한 거고요. 이 가게에 들어간 2억 제 돈이에요. 그리고 저희 엄마 돈이고요. 뭐? 아니 네 돈인 건 그렇다 쳐도 네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어머님은 상견례에서도 저희 엄마 집에서도 온다고 무시했네요. 주부로 있다고 하니 주부는 직업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사람이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 엄마를 떳떳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겼죠. 그런데 어쩌죠? 저희 엄마 저보다 잘 벌어요. 저희 엄마가 그냥 주부로 보이죠. 어머님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 인터넷에서도 유명한 주식 투자 아줌마예요. 주식 전문가라고요. 저희 엄마가 매달 버는 돈이 저보다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2억 중에 제가 보탠 건 5천만 원 정도고 나머지는 엄마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는 짓이죠? 그런 줄도 모르고 감히 저희 엄마한테 고무장갑을 쥐어줘요? 설거지를 시키고 고작 2만 원을 줘요? 뭘 알거나 그렇게 하세요. 아니, 몰라도 사돈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은 정말 경우가 없어요. 뭐? 너 말 다 했냐? 더 남았죠. 한참이나 더 남았죠. 어머님, 아무리 우리 엄마가 주부여도 어머님은 주부 아닌가요? 어머님은 집안일 안 해요? 같은 처지에 그런 식으로 굴면 안 되죠. 우리 엄마도 사돈 면 때문에 이렇게 오늘 해주신 것 같은데 사돈이에요. 어렵게 대해야지. 낮잡아 대하면 어떡해요? 내가 집안일 하는 거랑 네 엄마가 집안일 하는 거랑 같니? 나는 반찬 가게만 10년 넘게 한 사람이야. 이번에 식당도 차렸고. 그런 내가
네 엄마랑 비교 대상이 되니?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었나 봐요. 저희 엄마 주식 전문가라니까요. 주식의 주자도 모르니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에게 이 이야기가 사실이냐고 다그쳤죠. 하지만 맞아요.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다 사실이에요. 저희 엄마는 은행원인 남편 곁에서 등 뒤로 주식을 배웠어요.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죠. 엄마는 3년 동안 주식을 하지 않고 주식 공부를 하고 주식 흐름을 살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처음 주식 투자를 했어요. 처음 투자한 주식이 성공적이었어요. 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도 성공적이었죠. 엄마의 분석은 정확했어요. 치밀했고요. 그렇게 20년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희 친정은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이사를 갔고 부모님 집에 차가 3대가 있죠. 그리고 부모님이 소유한 건물도 2채나 되고요. 그 2채를 금융 전문가가 된 아빠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동생이 증권사에 들어가요. 남동생도 대학생 때부터 엄마를 따라 주식을 했는데 적성에 맞게 취업한 거죠. 그리고 남동생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어요. 주식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남동생은 엄마한테 시나리오를 맡겨요. 사실 저희 엄마가 글도 잘 쓰거든요.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남동생과 엄마는 합심해서 유튜브를 운영 중이고 구독자도 꽤나 많아요. 남동생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니까요. 그럼 나머지 돈으로 뭘 하냐고요? 일단 목돈으로 묶어두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언제 이 일을 그만둘지 모르니 노후를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투자를 하는 거죠. 친정에 가면 저희 엄마 방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모니터가 3개나 있고요. 주식 관련 도서가 무척 많아요. 그러니 결국엔 저희 친정을 먹여 살리는 건 저희 엄마예요.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죠. 하지만 평범한 주부라고 할지라도 그런 대우가 말이 되나요? 저는 엄마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참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분노하는 시어머니를 냅두고 엄마와 함께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일어나더라고요. 나도 못 참아. 내가 건설회사에서 버젓이 일할 때는 당신도 주부였어. 그때는 잘 벌어오니까 찍소리도 못하더니 내가 퇴직하니까 진면모를 드러냈지. 내 퇴직금 다 가져가서 나랑 상의도 없이 반찬가게 차려놓고 퇴직했다고 돈 안 벌어온다고 나를 무시했잖아. 나 퇴직하고 좀 쉬고 싶었어. 그런데 당신 때문에 곧바로 회사 골프장에서 일하고 경비 일하고 내가 무슨 돈 벌어오는 기계야?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당신이 너무 밉다. 우리 엄마 모신 건 고마워. 고마운데 당신이 하루 이틀 우리 엄마를 무시했어야지. 다 늙어서 힘없는 노인네라고 밥도 안 주고 방치해두고 내가 일 나가면 약도 안 챙겨줬잖아.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일일이 다 챙겨줘? 네 동생들한테 돈도 안 받는데. 그래도 당신 시어머니야. 적어도 사람이라고. 약 안 먹으면 위험한 걸 알면서도 어떻게 그래. 그래서 결국 저혈당 쇼크 와서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 나 때문이라고? 정확히 당신 때문이라고 할 순 없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그런데 나한텐 상처로 남았다는 거야. 내가 당신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당신이 드디어 미쳤구나. 그런 말 해놓고 집엔 어떻게 같이 들어가려고? 안 들어갈 거야. 이혼합시다. 뭐예요? 이혼해요. 엄마는 그래도 싸요. 지은이 너? 저도 오늘부로 엄마 버릴게요. 이혼해도 나 찾아오지 마요. 엄마는 나를 한 번도 자식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나는 시은이랑 다르니까 시은이랑 다르게 엄마를 안쓰러워하지 않으니까 엄마한테 잡혀 살지 않으니까 엄마는 나를 버렸죠. 아주 어려서부터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돈 벌어오라고 하질 않나. 돈 버니까 키움값 달라고 하질 않나.
나 정말 세상에서 버려진 기분이었어요. 넌 또 왜 이래? 다들 미쳤어? 미친 거야? 미친 건 미쳐 있었던 건 엄마죠. 엄마, 우린 엄마의 도구가 아니에요. 엄마가 좀 편하게 살려고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내가 치과 의사한테 시집가니 엄마가 그랬죠. 이제 내 인생도 풀릴 거라고. 그런데 내가 돈도 뭐도 안 갖다 바치니 욕했잖아. 이번에 가게 낼 때도 그래. 돈 달라고 그랬죠. 갚을 거냐고 물으니까 엄마한테 그것도 못 해주냐고. 그럼 엄마는요? 딸한테 뭘 해줬는데? 널 태어나게 해줬잖아. 세상에 빛을 보게 해줬잖아. 누가 낳아달랬어요? 엄마 자식인 줄 알았으면 나오지도 않았어. 네가 어떻게 치과 의사한테 시집을 갔는데 그게 다 내 덕이지 누구 덕이야? 또 그 소리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뭐가 있길래 그런 말을 해요? 아빠한테 이혼당해도 절대 나 찾아오지 마. 그래, 가라. 나는 너 애초에 자식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 정도 없는 것. 나는 시은이만 있으면 된다. 당신도 필요 없어. 만만한 게 아들이죠?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그렇게 멍청하게 있다가 너도 이혼당해. 아, 그래? 그럼 아들아, 이혼해라. 어차피 저런 대바라진 며느리 필요 없다. 너도 악독한 마누라는 필요 없잖니?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열이 받아서 몇 마디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말리더라고요. 영주야, 하지 말아라. 보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그리고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한테 노력해서 뭐하니? 엄마 말에 신우이가 폭소했어요. 그래, 맞지. 옳게도 그만하고 가자. 이것들이?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의 말에 흥분해 삿대질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쓰러진 뒤에 힐끔힐끔 저희를 보는 듯 했죠. 거짓 기절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저런 걸 속는 등신이나 당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똑바로 말했죠. 나 지금 한 번만 말할 거야. 너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으면 거기 있고 아니면 제대로 끊어내고 나한테 와. 기회는 한 번뿐이야.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쓰러졌는데 이대로 어떻게 가? 쓰러진 사람이 눈에 저렇게 힘을 주고 있어? 기절한 사람이? 저는 망설이고 있는 남편을 보며 한숨을 쉬고 가게를 나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을 제외하고 모두 가게로 나왔죠. 그리고 차에 오르려는데 남편이 뛰어왔어요. 같이 가. 확실히 버렸어? 너 지금 거짓말만 2번째야. 3번째면 그냥 아웃이라고. 안 그럴게. 정말 안 그럴게. 그럼 내일 가게 빼. 자기 명의라며. 그렇게 또 망설일 거면 다시 들어가. 안 잡을 거니까. 아니야. 뺄게. 빼고 돈 다시 돌려줄게. 모자라면 내가 더해서 줄게. 시은 씨, 결혼이라는 건 내 가정에 집중하겠다는 선언이야. 지금 시은 씨한테 가정이 뭔지 생각해봐. 생각할 필요 없어. 너니까. 남편은 며칠 뒤 2억을 돌려줬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가 찾아올 것을 대비해 직장도 옮기고 헬스장도 이전했어요.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했죠. 완벽하게 새 출발을 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이혼했어요. 신우이의 도움으로 합의 이혼으로 끝이 났어요. 들어보니 소송에서 유리할 게 없다고 설득을 해서요. 신우이도 남편도 저도 모두 증인에 서서 시아버지를 도와줄 건데 어떻게 승소하겠냐고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우이가 조금 준 모양이더라고요. 이혼을 한 뒤에 시아버지는 고향으로 내려갔고 시어머니는 자기 동생 집에 들어갔어요. 결혼을 한 동생 집에서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할까요? 들어보니 이제 막 애들을 독립시켰다고 하던데 웬 짱돌이 굴러왔나 싶겠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알려준 신우이는 통쾌하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를 버린다는 게 천륜을 어긴 것 같지만 그래, 아니라고는 말 못하지. 하지만 속이 시원해. 아무리 나를 낳아준 엄마라도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아닌 거잖아. 옳게는 좋겠다.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서.
그래서 사람이 모난 데가 없는 건가? 제가 무슨 모난 데가 없어요. 사람이면 다 있죠. 형님이 시원하면서 허전하겠어요. 그렇긴 하지. 그리고 우리 엄마 자기 동생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어. 자기보다 잘 산다고. 이모가 땅 부잣집에 시집 갔거든. 우리 엄마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 무지하게 질투해. 나한테도 그랬고. 아마 이 상황을 겪고 나서도 이모 질투할걸?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잖아. 찾아오진 않겠죠? 혹시 몰라서 다 옮겼는데. 난 안 옮겼어. 내가 왜 옮겨? 그리고 나한테는 얻어먹을 게 없어서 안 찾아올걸? 그런데 올케는 잘 생각했네. 시은이가 좀 무르잖아. 아마 찾아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부탁 좀 할게. 시은이 걔 절대 엄마 따라가지 않게 해줘. 엄마 따라가면 걔 빈털털이 될 거야. 네, 형님. 제가 잘 단속할게요. 그래, 내 못난 동생이랑 사느라 올케가 고생이 많네. 그렇게 시누이와 전화를 한 게 2달 전이에요. 아직까지 남편에게 별일은 없어요. 제가 통장 관리를 하는데 엄한 데 빠지는 돈이 없거든요. 시어머니는 포기한 걸까요? 그럼 다행인데 말이죠. 독거 시모가 된 시어머니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긴 하네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악덕 시어머니를 한순간에 독거 시모로 만든 저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흔히 존중은 인간 산후작용의 기초라고 하죠. 그만큼 존중은 중요하고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요새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참 많죠.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따뜻하게 지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